본 사건은 2016년 3월 1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하였으나 2015년 7월 24일 통과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이른바 태안이법이 시행되며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범인이 사람만 있다면 누군지만 안다면 언제든 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이 사건을 하나씩 되짚어볼 예정이며 사소한 제보라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내로 나가는 전화번호에 혹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누군가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 가감없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2001년 발생한 커피숍 여주인 피살 사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미제 사건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범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미시적 관점에서 점차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함께 고민하고 기억을 떠올려보는 그 제보자를 찾고 싶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 부산 온천동 크리스탈 커피숍 미제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요, 완전히 원점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본 사건의 범인이 한 명일지 그 이상일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새롭게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12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크리스탈 커피숍에 중년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가게 주인인 51세 여성 이모 씨로 확인됩니다. 가게 내부는 화분들이 막 다 쓰러져 있거나 깨져 있었고 벽, 기둥, 바닥, 카페트 등에 혈흔으로 보이는 액체가 뿌려져 있었으며 가게 주인 이모 씨의 옷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바로 이 메인 홀이 아니었습니다. 커피숍 안쪽으로 가게 되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평소에 머물렀던 내실, 다른 방이죠. 글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면 그 복도 같은 길에 그곳에서 이 씨가 시신으로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날카로운 예기로 인한 자상의 상처가 무려 54곳. 범인 혹은 범인들은 심할 정도의 공격, 끔찍할 정도의 그 공격, 즉 오버킬의 형태를 보인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분명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리 잔혹했을까요? 범인의 생각을 읽어보려 우리가 그 상황을 범인의 입장에서 좀 상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을까요? 일단 이런 걸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아는 사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면식관계 혹은 비면식관계라는 명칭으로 말을 합니다. 아는 사이, 면식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발견된 곳과 직업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크리스탈 커피숍은 아침 9시 정도쯤에 문을 열고 커피 같은 걸 팔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술도 판매하는 곳으로 유흥상권에 위치한 커피숍이었습니다. 당연히 늦은 시간까지 운영이 되겠죠. 당시 경찰이 조사한 피해자 측 전화 목록, 예약 목록에도 의심이 가는 용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공간은요, 예약 혹은 미리 약속이 없어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곳을 가? 누가 그렇게 가? 라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기타 지역에 가서 숙소에 짐을 풀고 나 오늘 밤에 뭐 하지? 어떤 누군가는 술 먹어야겠다. 어떤 누군가는 나 PC방 가야 되겠다.
각자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래 알던 대로 그 가게, 어떤 걸 파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 그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늘상 가는 지역 단골, 그 지역에서 있는 동네 사람들 이런 정도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유흥상권이다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 놓인 여러 지문들도 그 흔적을 보면서 정확히 누구다, 이 사람 누구네, 저 사람 누구네 라고 특정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엔 CCTV가 당시에 없었다는 점은 신원 확인을 하는 걸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죠. 자,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범인이 피해자와 무조건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는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난해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면식, 얼굴을 안다, 서로 연락을 한다, 뭐 이런 관계가 사람들마다 약간 범주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는 동네에 있는 슈퍼의 아저씨를 안다. 그럼 이걸 면식 관계로 볼까? 비면식 관계로 볼까? 이유는 내가 이 아저씨랑 안다는 걸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모르는 사이일 텐데 아는 사이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내 입장에선 아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 즉 이 공간 자체가 어떤 서비스업으로 음식을 팔고 술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식, 비면식을 판단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서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범인 혹은 범인들은 이 장소에 도착해서요, 분명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리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을까요?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 사건 현장에선 이상한 흔적이 존재합니다. 총 54번의 공격, 이 중 이상할 정도로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벅지였습니다. 허벅지 부분을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막 아무렇지 않게 찔렀구나, 계속 찔렀구나 라고 한다면 허벅지 안에 있는 대동맥 혈관을 분명 끊었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버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즉 분노 표출의 공격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힘을 제어하지 못해 범인 자체가 손을 다칠 수도 있고요. 피해자를 막 찌르다 보면 뼈 같은 단단한 부분을 건드려서 부검 결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뼈를 건드렸다는 것들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범행 도구가 부러지는 경우들도 다반수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분명 다른 부분입니다. 뼈 부분을 건든 게 아니라 혈관 부분을 자른 게 아니라 허벅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찔렀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54곳이니까 오버킬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다. 첫째, 도망가기 어렵게 하기 위해 허벅지를 공격했다. 허벅지를 찌르면서 움직이는 기동성 자체를 끊어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살인을 하고 나서 허벅지를 찔렀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허벅지를 찌르고 그 공격을 한 이후 최종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을 미루어 보아 고문입니다. 즉 고문의 흔적이 보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무차별적 오버킬과는 느낌이 살짝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오버킬이었다면 원한 관계구나, 분노 표출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게 만약 고문과 관련된 문제라면 범인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당신 지금 왜 찌르는지 알아? 당신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설명을 하며 공격을 했을 가능성. 이게 아니라면 원하는 걸 내놓아라 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며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된 것이죠. 이를 두고 보자면 우발적 범행보다는 좀 계획적 범행에 무게가 실립니다.
뿐만 아니라 54곳의 자상을 분석한 국가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와 폭이 다른 형태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칼날의 길이와 폭이 다르다는 건 그 칼 자체가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뜻으로 귀결됩니다. 해서 최소 범행 도구는 3가지 이상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 그런 도구를 3개 이상 준비해서 이 커피숍에 들어온 범인 혹은 범인들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에선 면식일까 비면식일까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에선 계획일까 우발일까, 근데 오버킬이 아니고 고문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보이면 이게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모르는 사이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 돈 안 내, 내가 돈을 왜 내? 하며 뭔가 고통을 주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계획적인 아는 사이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무언가 얻어내야 될 게 있거나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섹션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를 느끼셨나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장소를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범인 혹은 범인들은 이 사건 안에서 처음에 술을 먹든 커피를 먹든 시간을 보내며 사람이 없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 허벅지를 공격하면서 점차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안쪽으로 가 사람을 살해합니다. 즉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범인들은 다분히 목적성이 있고 계획성이 강해 보인다라고 보여지지요. 세 번째, 살해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살해 장소가 어디였지? 아니, 그건 뭐 안쪽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건 현장에 남은 흔적들은 동선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커피숍 메인 홀에 남은 혈흔들. 홀에 혈흔이 남았다라는 건 무슨 뜻을 이야기할까요? 그 안에서도 공격이 있었고 이동성이 있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내실로 도망치기 위해 이동했을 수도 혹은 범인이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을 가능성 모두 공존합니다. 그러면 일단 홀 자체에서의 공격 이후 안쪽으로 가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홀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한 게 화장실이냐 내실이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만약 이들이 원한 관계고 분노 때문에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사람을 살해해서 허벅지를 찌르다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홀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도망치는 걸 따라가 살해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게 만든 거라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내실. 그 안에 방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범인이 요구한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안까지 함께 이동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요, 범인들은 한 가지 행동을 더합니다. 현장을 일부 치웠습니다. 일부 치웠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장을 정리했다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들이 몇 개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걸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자신들의 흔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신들이 먹었던 술잔 이런 것들, 이런 걸 없애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범인의 모습 중 눈에 띄는 게 나타나실 겁니다. 바로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가서 그걸 바꿔가면서 공격을 했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공격을 하고 이동을 시키고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라는 시도까지 범인 입장에선 매우 위험한 동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되고 혹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노출될 시간, 확률이 있거든요. 30-40평 규모의 넓은 공간 유흥지대로서 누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문을 잠궜다 하더라도 망을 보거나 아니면 함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건 현장에는요, 한 명이 아닌 그 이상의 족적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족적이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족적이 발견될 수 있지. 그런 족적이 아닙니다. 피가 묻은 족적이 발견됩니다. 혈액이 묻었다는 건 분명 사망한 이후에 그 장소에 와서 피를 밟았고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사망한 피해자를 범인이 떠난 후 발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건 현장 전체에서 보여지는 내용들,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힌트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범인의 모습, 범인은 몇 명, 범인이 면식, 비면식, 그리고 우발과 계획, 그 어느 쪽에 가까워지시나요? 두 번째 섹션, 당시 용의자 그리고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시신을 발견한 여종업원 김씨입니다. 그녀는 3월 11일 일요일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12일 오전 9시에 이 커피숍에 다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죠. 살아있는 여주인 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수도 있기에 자신이 나올 때 있던 손님들이 누구냐, 그 흔적에 대해서 최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커피숍 내부에 몇 개의 테이블에 있었던 손님들, 오고 가며 치우지 못했던 것들, 근데 치워진 곳도 있고 전날 흔적이 그대로인 경우들도 있고 누구다라는 걸 기억을 해냅니다. 해서 경찰은 그 마지막 손님을 찾아가 확인해봤지만 그 사람에게도 용의점은 없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종업원 김 씨가 아닌 겁니다. 김 씨가 기억하는 그 마지막 손님이었고 그 손님이 나간 이후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고 혹은 왔었고 이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집니다. 용의선상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장소에 왔던 단골, 이 장소에 자주 오고 예약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을 남겼던 사람들, 그 중에 신원 특정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체크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서도 용의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용의점 없음입니다. 용의 수사선상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뒤에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그 사건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에 형사님들이 모두 교체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곳에서 무언가 다른 걸 발견합니다. 내실이지요. 초기의 수사가 좀 엉망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후에 수사한 사람들이 바로 내실 카펫 밑에서, 장판 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합니다. 알고 봤더니 사망한 이 씨는 사채놀이 같은 걸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채권자들이 여럿 존재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고문을 했다. 고문을 했고 사채업 같은 걸 했다 해서 어떤 채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한 거 아닌가? 차용증을 뺐으면 이거에 대해서 끝나는 거니까 혹시 그거에 때문에 왔던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죠. 그런데 그 안에 차용증에 있는 채무자들의 알리바이는 모두 확인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 차용증이 처음부터 8장만 있었을까? 9장인데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못 찾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형사들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채무자, 금액 3,400만 원. 3,400만 원이었는데 3월 11일에서 12일, 바로 그날이 최종 변제일이었던 한 여성이 확인됩니다. 이 커피숍 맞은편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 여성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왜 그 여성을 범인의 용의선상에 올렸을까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 갚기 싫어서? 왜냐면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득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차용증에 있던 사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꼈던 거죠. 경찰이 그녀를 의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 54곳이고 이렇게 고문까지 했는데 설마, 이 이야기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요. 범인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을 집중
뭔가 좀 지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 중에 여자의 족적이 발견됩니다. 여성 랜드로버 구두의 족적이 발견됩니다. 즉 범행 당시 사건 현장 당시에 여성이 한 명 있었고 그 여성이 위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이미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은 여성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본 거죠. 여성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혹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돈을 갚기 싫어서.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만한 구두도 발견된 게 없었죠. 사건 당일 새벽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라는 정도를 경찰은 확인해 의심을 했지만 그게 직접 증거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의 사이즈도 맞았지만 그 신발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발을 찾지 못했다는 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은 2010년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립니다. 만약 이 여성이 이 사건과 관련된 케이스였다면 공범 혹은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 여성이 공범으로서 함께한 거라면 누군가를 고용했을 것이고 그들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범인들이 사건 현장에 남긴 건 더더욱 없었을까요? 이게 다였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또 그 이후의 수사팀에게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건 현장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먹은 게 그대로 있는 곳도 있었고 치워진 곳들도 있었는데 범인들이 이 현장을 치웠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워진 손님이 앉지 않았던 것 같은 테이블 밑에서 양주병 뚜껑 하나가 확인됩니다. 탐문 수사 결과 인근 양주 전문점에서 사건 당일 숨진 이 씨가 미리 구매를 해놨던 양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왜 범인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범인이라면 헤네시 양주를 먹었는데 병을 가지고 가서 사라졌습니다. 그걸 왜 버려야 될까요? 왜 사라져야 될까요?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들이 앉았던 테이블은 말끔히 치웠지만 그 위에 마개는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양주를 먹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 양주를 내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흉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도 발견되지 않았고 신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주병 그리고 먹었다고 보이는 모든 흔적도 없앴다는 건 범인이 일부러 치웠다라고 보여지는 점이지요. 2001년 3월 11일 일요일 자주 먹던 헤네시 양주가 다 떨어져서 혹은 누군가가 미리 온다고 얘기를 해놔서 주인이 씨는 그 술을 미리 사놓게 됩니다. 12일 새벽이 넘어가며 손님이 뜸하고 없어질 때쯤 내부로 들어온 그 범인들. 이들은 남녀가 섞일 확률이 분명 보입니다. 단순히 오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준비해왔습니다. 피가 묻을 것도 예상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사이에서 51세 이 씨는 처참한 피해를 당합니다. 천천히 죽음의 공포 속에 협박을 당하며 고문의 피해를 입다 사망하게 되었죠. 그 외에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얻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고문살인은 다른 부분에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피가 묻은 상태로 도망칠 수 있었다는 점, 도망칠 장소 및 이동수단이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반증하는 내용. 그날 사라졌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기억을 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크리스탈 커피숍 2001년 3월 11일에서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서는요, 사실 미제 사건 중에 이런 술집, 융, 뭐 소주방, 뭐 이렇게 뭐 탑스 카페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많이 배치가 됐던 이유 중에는 너무 많은 흔적들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행에 대한 그런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사바이 단란주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촬영할 때는 마약 사건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걸 왜냐면 현장이, 그러니까 위치나 상황적인 게 비슷하다라는 것보다 사건 현장 내부를 보면 확실히 그 범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은 다 다르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자를 바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끼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분명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점이 사실 들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의 좀 힌트 아닌 힌트라고 느끼는 게, 피해자가 내실 방향 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의아하다고 해야 될까? 왜 하필 거기일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문 행동 이후에 그런 행동이 발생됐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경찰이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 연관된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놀러와서 그냥 그 근처에 와가지고 그냥 처음 여기에 방문했던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위험하기도 위험했고,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뭐하러 굳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까지 번거로운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껴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전해 들은 얘기긴 한데 뒷이야기에서만 말씀드리면, 이 크리스탈 커피숍을 좀 아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커피숍의 위치나 구조나 그 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아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말도 그냥 전에 들었어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동네 어디든 좋은데 뭐 다른 옆 동네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각자들 다들 어떤 동네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수원으로 따지면, 수원에 막 이제 지금 코로나 제한이 없을 때 수원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와, 뭐 옆에 뭐 클럽을 가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막 놀고 나서 어딜 가는 곳들이 있다라고 칠 때, 오랫동안 커피숍을 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커피숍에 사람이 언제 많이 오고 언제 적게 오는지에 대한 거는 자주 오는 사람이면 알아요. 타 지역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역적 위치나 지역적 색깔에 따라 달라요. 어떤 뭐 24시간 커피숍은 뭐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가 되면 막 와서 뭐 억자짓거리 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어디는 뭐 3시 되면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이건 진짜 다 지역적 특색이라서 함부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는 분명히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찾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보여진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유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범인이 이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냥 추측인데, 그냥 추측이에요. 차를 앞에 세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세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기들도 도주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날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는데, 앞문 쪽 어쨌든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다면 뭐 같이 문을 잠그면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먹자라고 해서 차 앞에다 세워놓으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했을지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는 거고, 참 난해한 사건이겠죠. 어쨌든 확실한 흔적은 고문의 흔적이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라서 무언가 원하는 게 있었고
원하는 게 대부분 저럴 때는 금전적인 부분이니까 금전적인 부분과 엮여있는 부분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